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8월 1일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FOMC 정책금리 결정 발표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FOMC 정책금리 결정과 앞으로의 전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년 8월 1일) FOMC 정책금리가 동결로 결정되어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사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FOMC 발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몇 가지 밑지식을 알아보고 발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원통화입니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시중에 공급한 통화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지폐와 동전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통화량의 기초이고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정부 예금을 찾을 경우 본원통화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금통화입니다. 시중에 공급된 본원통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중은행 보유통화이고 또 하나는 시민 보유통화입니다. 이 중 일반 시민이 가진 지폐와 동전 모두를 현금통화라고 합니다. 다음은 애만 협의의 통화입니다. 협의의 통화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돈을 뜻하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협의라는 한자는 좁을 협, 뜻 의자를 써서 협의 통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화에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합쳐서 협의 통화라고 합니다. 협의통화 M1은 현금통화 더하기 요구불 예금 더하기 수시 입출식 예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M2 광의의 통화입니다. 광의의 통화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돈과 당장 사용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 나라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돈의 총량을 뜻합니다. 광의의 통화 M2는 협의통화 더하기 2년 이하의 정기 예금 더하기 주식, 채권과 같은 수익증권 더하기 기타 예금 및 금융채를 포함합니다. 이 광의의 통화 M2는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경제지표이기도 합니다. 협의의 통화, 광의의 통화라고 설명을 들으니 얼핏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주식, 채권, 예금 등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있는 현금을 모두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족 모두의 지갑과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고 돼지 저금통에 있는 돈도 가져오고 은행에 가서 오늘 찾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모은 돈이 M1 협의의 통화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다 세어보시고 돈이 더 필요한데 더 없냐고 하십니다. 어머니가 1년 만기 예금 통장을 가져오십니다. 딸이 주식을 사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채권을 사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모은 돈에 더해 2년 이하 예금, 주식, 채권 등을 더한 것이 M2 광의의 통화입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과 당장 사용할 수는 없지만 금방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당장 시민들이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기에 경기 호황과 물가의 상승 하락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돈들은 아주 쉽게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F 협의 유동성입니다. 광의의 통화 M2에 유동성이 낮은 통화인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에 넣어둔 돈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LF는 광의의 통화 M2 더하기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등과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증권금융 예수금 등을 더한 것입니다. 진짜 돈이 급하게 되면 2년 이상의 적금 통장을 해지할 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등도 팔아야 하고 금융투자에 신탁해놓은 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M이 아닌 L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L, 광의 유동성입니다. 광의 유동성은 한 나라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유동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협의 유동성에 금융기관이 아닌 정부와 기업 등이 발행한 국채, 지방채, 회사채, 기업어음까지도 모두 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화량의 결정은 통화승수 곱하기 본원통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이 은행으로 가고 은행이 그 돈을 대출해주게 되면 본원통화 금액보다 많은 돈이 시중에 유통되게 됩니다. 통화승수는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시중에 공급한 뒤 시중에 얼마나 많은 통화가 창출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급준비율 이런 말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시중은행에 공급되면 시중은행은 대출을 해줍니다. 중앙은행이 공급한 금액이 1억이라고 하고 시중은행이 대출해준 돈이 8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대출 8천만 원을 받아서 B라는 사람에게 밀린 임대료 5천만 원을 주고 C라는 사람에게 식당 집기료 비용 3천만 원을 줍니다. B라는 사람은 임대료 5천만 원을 받아서 공장 기계를 사고 C라는 사람은 원자재 매입 비용으로 2천만 원을 D라는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1천만 원은 1년 만기 정기 예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돈은 시중에서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통화승수입니다. 본원통화는 1억이지만 A, B, C, D의 사람을 거치면서 본원통화보다 많은 돈이 시중에 유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유통되지 않고 부동산에 잠기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은 부가가치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은 시중에 돌아다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부동산에 돈이 잠기면 돈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을 풀었는데 소비는 상승하지 않고 소비가 상승하지 않으니 경기부양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화량과 물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는 상승하고 통화량이 줄어들면 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생산하고 공급하는 물건의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건의 양은 똑같은데 돈의 양이 늘어나면 물건의 값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통화량은 환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통화량이 늘어나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환율의 경우 통화량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물가처럼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 정리 중 협의회 통화에서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예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약속된 이자를 정해진 방식으로 받는 금융상품을 말하는 것이죠. 예금은 크게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은 예금주에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즉시 지급해야 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은행의 처지에서 돈을 돌려달라는 예금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축성 예금은 은행과 약속한 기간만큼 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이자를 지급받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광의통화 M2입니다. 통화에 대한 개념은 나라마다 금융제도가 달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큰 틀 안에서 비슷하고 작은 부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광의통화 M2는 미국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의 총량입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M2를 통화량, 통화 공급으로 쓰기도 합니다. 미국의 M2 통화지표는 핵심적인 통화량의 증가율 추이와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 중요 지표로 사용됩니다. 미국의 광의의 통화 M2는 협의의 통화 M1의 10만 달러 미만의 개인 정기 예금과 단기 자금 예금 계좌와 저축성 예금, 소매 MMF인 머니마켓 펀드를 합산한 개념입니다. 다음은 3의 법칙입니다. 제대로 된 발음은 세암이라고 합니다. 미 연준의 이코노미스트였던 클라우디아 세암이라는 경제학자가 2019년에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이전 12개월 실업률의 최저점보다 0.5%포인트 높아지면 자동으로 경기부양 보조금을 모든 개인에게 주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해당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면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상황이므로 경기부양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이 3의 법칙이 미국의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졌으니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3의 법칙은 과거 경험에 근거한 규칙일 뿐이라고 제안자인 클라우디아 삼도 인정하였고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된 지금 상황에서 이 법칙이 똑같이 작용할지 또는 그렇지 않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의 금리 압박이 거세지면서 그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쩌면 누군가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르는 9월 FOMC를 앞두고 발표된 7월 FOMC 정책금리 결정 성명서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면상 왼쪽은 지난 6월의 FOMC 성명서이고 오른쪽은 이번에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내용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변화하게 되는 내용과 노동시장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 인식 등 몇 가지 부분에서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화면에 표시한 것처럼 제일 처음 성명서 둘째 줄에 무브업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과 6월 성명서상의 셋째 줄에 somewhat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점, 7월 성명서상 네 번째 줄은 6월 성명서에 modest가 some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5월 성명서에는 a lack of라는 표현이 쓰였던 부분입니다. 파란색 박스 안에 마지막 줄은 문장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성명서상의 바뀐 표현을 알아보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성명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표현에 따라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4.1%로 상승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성명서에 기록하였으며 그러나 역사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작년에 비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의 성명서에서는 진전이 부족하다 했었고 6월의 성명서에서는 완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7월에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했으니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수치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향한 일부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완만한 진전에서 일부의 진전이 있었다고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일부의 진전이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 박스 가장 밑줄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이중 임무, 즉 물가와 고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 측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성명서의 주된 내용 중 미 연준의 통화정책의 변화를 성명서상에 나타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미 연준의 두 가지 목표인 물가의 안정과 최대의 고용 중 물가의 안정에 더 신경을 써왔다면 이제부터는 물가와 함께 최대의 고용, 즉 노동시장의 지표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노동시장의 지표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성명서에 그대로 계속해서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연준의 양대 책무 중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더 주목했었고 이제부터는 고용도 함께 주목할 것이다. 2.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3. 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위험이 발생하면 통화정책의 입장을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4. 2분기 인플레이션 PCE 지표가 연준의 자신감을 키웠다. 5. 고용을 유지하며 예상만큼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면 9월에 금리 인하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9월에 확정적으로 금리 인하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 50bp 빅스텝 인하 가능성 질문에 대해 당장 위원회가 고려하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7. 선제적인 금리 인하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에 균형을 맞출 것이다. 너무 빠른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재발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답변합니다. 8. 제한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시차가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다. 9. 너무 늦게 금리를 인하하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여기까지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드렸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고 계속되는 금리 인하 기대에 미 연준이 응답하지 않자 이제는 경기 침체가 왔다며 멍청한 연준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조건은 충족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이 목표치에 부합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아직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에 실업률이 발표되고 나자 시장은 이제 9월의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넘어서 50bp의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CME 패드워치 툴에서 9월 50b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시장 참여자는 69%, 25b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시장 참여자는 31%입니다.
다음은 미 근원 PCE와 PCE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보시겠습니다. 7월 26일 발표된 PCE 개인 소비 지출 지수는 2.5%로 지난달과 비교해 0.1%포인트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코어 PCE는 2.6%로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높게 나왔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개인 소비 지출 지수에서는 예상치에 부합하며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 부분만 취사 선택하며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발표된 미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수치는 지난달 4.05%에서 4.25%로 반올림하여 4.3%가 상승하였습니다. 5월, 6월, 7월의 실업률 수치가 모두 4%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온 언론은 미국 경기가 침체로 돌아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를 보면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11만 4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 17만 6천 개에 큰 폭으로 미치지 못하였고 민간 비농업 고용지수도 9만 7천 개의 신규 일자리 증가로 시장 예상치 14만 8천 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미국의 경기가 폭삭 주저앉은 것인가? 이렇게 큰 폭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별 고용 변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역시 민간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직종이고 그 다음은 건설, 그리고 레저, 접객업이 그 뒤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 주도 일자리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감소가 가장 큰 업종은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실업률이 상승하는데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입니다. 다음은 미 평균 시간당 임금입니다. 미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년 대비 3.6%가 상승, 전월 대비로는 0.2%가 상승하며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역시 노동시장의 냉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동안 끈적한 고물가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던 주거비의 상승이 주춤하게 될지 아니면 더 상승하게 될지가 인플레이션 하락의 키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고용 상황 요약표입니다. 미국의 총 노동 가능 인구는 2억 6,800만 명이고 그중 경제활동 참가 인구는 1억 6,800만 명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62.7%이고 고용률은 60%이며 실업률은 4.3%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60.1%까지 추락한 뒤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인 63.4%까지 회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인들이 여전히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실제로 경제활동 참가 인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57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활동 인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늘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왜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가? 그것은 노동 가능 인구의 증가가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가의 원인은 이민자이고 이민자는 노동 가능 인구로 즉시 편입이 됩니다. 앞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고용률도 함께 상승한다면 다행이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면서 고용률은 낮아진다면 이것은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27주 이상 실업자는 153만 명 수준으로 전체 실업자의 21.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실업률 발표가 금리를 인하하는 조건에 초근접한 것은 맞으나 여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8월의 고용지표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2일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유는 배럴당 73.52달러, 브렌트유는 배럴당 76.81달러, 두바이유는 79.2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매우 안 좋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를 이스라엘이 유도 미사일로 살해한 것입니다. 이란은 자국에서 일어난 이번 공격을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범죄자이자 테러리스트인 시온주의 정권은 우리 집에서 우리 손님을 순교하게 했다. 강한 처벌을 준비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중동의 정세가 전쟁까지 이어지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보복이 이어질 것이며 정세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으므로 국제유가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는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 초입에도 경기 침체의 우려가 확산하며 3% 가격이 급락한 상황입니다.
7월 FOMC에서는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기준금리 밴드를 5.25%에서 5.5% 사이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FOMC에서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와 금리 인하 논의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리 인하를 위한 여러 조건 중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만 한다는 확신에 도달하기 위한 물가 수준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로 고용시장의 냉각이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는가일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목표만을 향해 달리는 경주마와 같은 상태로 금리 인하 외에 다른 것은 보지도 듣지도 않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8%로 매우 탄탄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물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확신은 아직이라고 평가됩니다. 8월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와 개인 소비지출 지수 추이, 그리고 고용 지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이 오면 경기가 부양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화면의 그림은 현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그려본 그림입니다. 미국의 경제 생태계를 커다란 물통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물통에 적당하게 물이 차 있을 때는 필요할 때 물을 쓸 수 있고, 물이 부족하지 않게 관리하며 편안한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평상시와는 다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는 크게 3번 시행되었는데, 1차 양적 완화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미국 경제가 경색되자 2009년 초부터 2010년 3월까지 시행되었습니다. 2차 양적 완화는 1차 양적 완화 이후에도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곧바로 시행하고 2011년 6월 말 종료합니다. 이때까지 시중에 풀린 돈은 2조 3천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2,7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3차 양적 완화는 2012년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고용 회복이 늦어지자 실시하게 되고 2014년 10월 종료합니다. 주택저당증권을 매달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조 원 규모를 매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렸기 때문에 2017년 드디어 긴축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7천억 달러쯤 긴축을 시행했을 때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맙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게 되어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무제한 양적 완화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더해 막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보전도 하게 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 생태계에 이렇게 막대한 돈이 풀리게 된 것을 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물이 담기게 되어 흘러 넘치게 되니 이것이 바로 40년 만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홍수가 발생하여 모든 사람이 고통받게 되자 미 연준은 금리를 올려 대응하면서 양적 긴축을 통해 물의 양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물통의 바닥에서 물을 빼는 것이 양적 긴축입니다. 물통 위에 양적 완화와 현금 지급은 이제 없어졌으니 양적 긴축을 잘 한다면 물통에 물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부, 미 재무부 장관 옐런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샤워기를 틀어놓은 것이죠. 애써서 물을 빼고 있는데 샤워기를 틀어놓다니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기를 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샤워기에서 나온 물과 통에서 빠지는 물이 균형을 이룬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지만, 통에서 물을 빼는 것보다 많은 물이 샤워기를 통해 물통으로 들어간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참고로 미 연준의 양적 긴축은 매달 650억 달러 규모에서 6월부터는 35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미 재무부가 5월 한 달간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은 2,200억 달러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는 미국의 상황인 것입니다. 앞서의 그림을 그래프로 보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프의 끝부분을 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한적인 긴축의 효과로 통화량이 줄어들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상황이 오는가는 누구나 알 것입니다.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2.8%였는데요. 성장률과 너무나 상반되는 경기 침체의 신호가 고용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실업자 증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것인지 8월의 고용시장 상황 및 실업률을 확인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는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실제로는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으로 일하지 못한 비농업 근로자 수는 43만 6천 명이었고 농업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46만 1천 명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6월 5만 9천 명에서 7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데이터를 집계한 1976년 이래 평균치는 32,250명으로 이 수치는 역사적 평균의 13배가 넘습니다. 보통 풀타임으로 일하지만 나쁜 날씨로 인해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게 된 근로자도 107만 9천 명으로 6월 19만 7천 명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텍사스 중부 해안에 상륙한 날이 7월 8일이고 고용보고사 조사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허리케인 베릴에 영향이 없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수치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착공으로 건설 일자리의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범위한 경제 변화의 전조인 건설 관련 일자리가 팬데믹 이전 월평균을 넘어선 2만 5천 개가 발생하며 성장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 역시 8월의 고용지표를 살펴봐야 하는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은 모두 정확한 판단과 그에 따른 전망을 위해 살펴본 것입니다. 사회의 분위기나 흐름만을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금리 인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금리 인하는 꼭 필요한가?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9월의 금리 인하가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가?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9월의 금리 인하로 이득을 얻는 것은 누구인가? 남들이 나에게 주입한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지금 상황에 금리를 인하해야만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둘째,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로 발생하게 될 파급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 셋째, 같은 측면으로 한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될 상황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가스라이팅에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이득을 위해 동원되어 자신의 작은 이득과 엄청난 불행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금리 인하를 바라는 것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인 상황에서는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는 것만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의 자금이 투자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게 되면 이 세력은 돈벌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 저금리 상황에서 이 세력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미 재무부 장관 옐런이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주식과 부동산 부양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우상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차익을 실현할 때가 왔고 어떤 핑계든 그것을 계기로 차익을 실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은 슬슬 채권으로 갈아탈 때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는 미국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환율도 폭등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을 발로 차버린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곳이 미국인데 그 미국이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든다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말로 설명해봐야 입만 아플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시장의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대출 금리도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는 대출도 중단이 될 것이고 더 나빠진다면 대출 회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인데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부양되고 내 대출 이자가 줄어서 좋고 모두가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큰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모든 돈은 대부분 부동산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만 인하하면 내 아파트값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며 환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머리는 어깨가 허전해서 얹어둔 사람일 것입니다. 현재 금리 인하의 시점은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재발시키지 않는 시점에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섣부른 금리 인하로 인플레이션이 재발하게 되면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월 FOMC 정책금리 결정과 전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